올해부터 많은 제도가 바뀝니다. 최저임금이 5.1% 오르고 대출 규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까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죠. 실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새해는 뭐가 오르는 게 굉장히 많고 제도도 변화가 많은데 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노동 관련해서 역시 최대 관심사 최저임금 오르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올랐습니다. 작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는데요. 올해는 5% 정도 올라서 9,160원 시간당 이렇게 임금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9,160원. 그런데 이제 우리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라든가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생을 만근 수당이라고 하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하루 정도의 휴무는 이제 유급으로 줘야 되는데 이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포함해서 월급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달에 191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91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5일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이 하루는 무급 그리고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아서 6일치의 수당을 줘야 된다. 이렇게 사용주분들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5% 오른다는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최저임금 부담으로 또 이어서 기업들이 산업 현장에서 좀 걱정되는 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게 굉장히 기업들이 지금 좀 두려워하고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많은 기업들은 준비도 안 돼 있다. 어떻게 언제 시행되는 거예요? 이번 달 27일부터 당장의 시행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취지는 굉장히 좋죠. 산업재 이런 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재해를 좀 막고자 관심을 기울여라라고 하는 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중대재해라고 한다면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혹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년에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2명 이상? 아니면 이제 직업과 관련된 그런 질병이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를 이 중대재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수위가 높죠. 사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든지 10억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최저 징역이 1년이군요. 최저. 최저 1년이고 그 이상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고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은 50인 이상 이 사업장에만 해당이 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7일부터 당장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영 책임자 말고 그 책임자를 중간에 두었을 경우에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 두느냐. 그다음에 이제 하청이라든지 이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책임선 소재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 사실 안전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줄이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강한 처벌이 꼭 따라와야 되느냐. 기업들은 조금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로자들 좋은 소식, 대체 공휴일 작년 7월부터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올해 추가로 대상 기업이 늘어난다면서요? 어떻게 늘어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공서 우리가 공휴일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들의 휴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 기업에 확대를 한 것은 2020년부터인데 이때는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작년에는 30인에서 299인 그리고 올해부터는 5인에서 29인 이 사업장도 관공서의 그런 휴일, 그러니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의무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부터는 5인 이상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명절이라든가 국경일 이런 것도 이제 유급휴일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 일요일이나 이럴 때 끼게 되면 대체 공휴일을 하잖아요. 이 대체 공휴일도 당연히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동안 사실 5인 이상 직원 10명인 곳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 이 대체공휴일 쉬는 것 참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겼네요. 그렇죠.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면 반길 일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로자들 또 좋은 소식, 양육에 관해서 많은 혜택이 늘어나는데 요즘 아빠들 그 양육 휴일 많습니다. 많이 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뀐다는데 우선 어떻게 바뀝니까,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자면 육아휴직 급여 자체도 늘어나고 예.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그 제도 예.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크게는 이 새로 생긴 게 예. 3+3 육아휴직제라는 게 생겼어요. 3+3 이게 뭔가요? 네, 이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연달아서 이제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육아휴직 급여의 통상임금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인데 예.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 원,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모두 다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둘째 달에는 250만 원, 셋째 달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 모두 받는다는 게 특징이네요. 예,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빠도 어떤 육아에 참여를 해라라는 것을 좀 장려하고자 만든 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기존에 이제 받는 육아휴직 급여 자체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갔어요? 예, 이 기존에 이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만 7세 이하였거든요. 여기 이제 한 살 더 높아졌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게 됐을 때 그 급여가 작년까지는 육아휴직 3개월 동안에는 이 통상임금의 80% 수준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통상임금의 80% 수준 1년 내내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3개월 내내? 동안만 지급이 됐었죠. 1년 내내? 예, 1년 내내 80% 수준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이 되니까 예전에는 3개월 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됐었는데 4개월부터는 절반밖에 안 나왔거든요. 줄었는데 네, 그런 부담들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이제 앞서 말씀드린 3+3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가계의 부담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네, 아까 뭐 사업주들의 부담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떤 거예요? 사실은 그 육아휴직을 하게 됐을 때 이 사업주들은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만큼 부담스럽고 뭐 새롭게 누군가를 임시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한해서 이제 육아휴직을 쓰는 이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에게는 첫 3개월당 근로자 한 명당 월 200만 원씩 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30만 원씩을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줘서 약간의 그런 부담은 덜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줘라라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육아휴직 혜택도 좀 많이 늘어났네요. 또 하나의 이슈, 우리 건강보험료, 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진다는데 뭐 7월부터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단 피부양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직장인 자녀에게 속된 말로 이제 얹혀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상태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되면 얹혀 있는 곳에서 나와서 직접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조금 강화가 됐어요. 일단 연소득을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3,400만 원이거든요. 지금 3,400만 원인데. 예, 그런데 그 기준이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얹혀서 보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네, 그런데 이 소득 2천만 원에는 그 국민연금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필요도 그거 상당히 중요하네요. 있고요. 국민연금 포함한 연소득. 그리고 개인별로 요거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표,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재산의 재산세 과표라고 한다면은 시세가 아니라 뭐 공시가의 뭐 60%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넘거나 아니면 재산세 과표가 3억 6천에서 9억 원 사이면서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피부양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이 3억 6천이라는 것은 이 주택 가격 공시 가격의 60%인 거니까 한 6억짜리 집 정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공시가 6억짜리 주택을 가졌다. 그런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다라고 한다면 피부양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 얹혀서 보험료를 혜택받을 수 있는 게 올해 7월부터 까다로워진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부동산 관련 관심이 많은데 올해 많이 달라지죠? 대출 관련 규제도 어떻게 달라져요? 대출 관련 규제. 대출 관련 규제부터 하시고 또 주거 안정 제도도 있잖아요. 대출을 워낙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대출 관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게 DSR이죠. 이번 달부터 규제가 좀 강하게 들어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을 초과를 해서는 안 된다. 원리금의 합계가. 그런데 1금융권에서 빌릴 때는 1년 동안 빌린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봉의 4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부채가 있을 때 이게 해당되냐? 올해부터는 1월부터는
모든 부채 합이 2억 원을 넘게 되면 이 규제를 적용을 받고요. 예. 7월에는 그게 더 강화돼서 모든 부채 합이 1억 원을 넘게 되면은 해당이 됩니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하면 해당이 된다. 네. 그런데 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이번에 올해부터는 카드론도 포함되기 때문에 각종 이제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두루 고려를 하셔서 이 규제에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신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네, 대출 규제 까다로워지고 월세 지원이 좀 좋아진다면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 무주택 청년 같은 경우는 일부 월세를 조금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가 4월에 신청이 들어가서 4월부터 지급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모두 다 청년이라고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이때 중위소득은 작년 기준 1인 한 182만 원 정도 됐거든요. 60% 이하 혹은 이제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만 대상으로 하고요. 월세 지원 20만 원씩 받는데 예를 들어 월세가 나는 한 달에 50만 원 내는데요 한다면은 이거 가지고 충당이 다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이 부담해야 될 월세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해주고, 무이자 대출해주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 1% 수준으로 저리 융자를 해줄. 20만 원 지원해주고 그 이상은 또 대출을 해준다 해줍니다. 그런 얘기네요. 자, 자동차 개별 소비세 늘 뭐 인하되고 그러는데 역시 또 연장이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자동차를 사시려면 좀 빨리 사셔라라는 개념인데 이게 또 올해 6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뭐 이제 늘 연장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일단 사실 분들은 빨리 사시되 생각을 해두셔야 될 건 인수, 자동차를 차량을 인수하는 시기 기준이니까 6월 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만약에 7월에 인수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올해 차를 사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조금 일찍 사셔라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을 넘겨서 인도가 된다면 혜택을 받지 혜택을 못한다. 못 그 시점을 좀 꼭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전기요금 오르는 것 그동안 좀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대선 이후로 미뤄져서 4월부터 오르게 되죠. 어떻게 정확하게 오르게 됩니까? 네, 이게 이제 4월부터 전기요금은 4월하고 10월에 두 차례 오르고요. 두 차례. 가스요금도 오릅니다. 가스요금은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6.9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이게 전기요금을 여러 가지 이제 구성이 되는데 뭐 기준연료비라든가 기후환경요금이라는 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올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연료비가 또 다시 올라와서 아까 말씀드린 두 차례, 4월과 10월 이렇게 두 차례 오르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은 누진제라서 이게 정확하게 평균 얼마 정도 오릅니다라고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구마다 다를 테니까요. 그런데 기존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전에서 발표를 한 거 보면 4인 가족 월 평균 요금으로 따졌을 때는 월 1,950원 정도가 인상된다. 4인 가족 평균으로 치면.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용 이 원료비 정산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게 세 단계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건 뭐 복잡한데 기억해 두실 거는 이것도 월 평균 한 4,600원 정도 가스요금 좀 전기요금보다 부담이 더할 테니까 겨울에 이제 난방 떼실 때는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이렇게 따져보자면은 이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래서 올해 2분기에는 이런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게 되면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은 한 2.2%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공공요금 인상 청구서가 날아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것들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